제1장 개천의 용을 꿈꾸던 그의 겨울. 18평 복도식 아파트에서 시작된 집념.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그때 그 주식을 사지 못한 걸 후회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놓친 걸 아쉬워하겠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자식이라는 이름의 용광로에 던져버린 그날을 떠올립니다. 1994년 겨울이었습니다. 코끝이 찡할 정도로 찬바람이 몰아치던 날, 저희 세 식구는 노원구 중계동의 한 낡은 복도식 아파트로 짐을 옮겼습니다. 18평. 셋이 살기엔 비좁았고 지어진 지 오래되어 벽지 곳곳엔 곰팡이 꽃이 피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곰팡이조차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교육의 1번지, 그 치열한 전쟁터에 발을 들였다는 승리감 때문이었을까요? 이삿짐 센터 인부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싱크대며 장롱이며 갈 곳 잃은 짐들이 산더미인데 저는 거실 한복판에서 민수 책상 위치부터 잡고 있었으니까요. 아저씨, 거기가 아니에요. 왼쪽으로 더 밀어주세요. 그래야 해가 안 들어오고 집중이 잘 된다니까요. 남편 철수는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제 눈총을 받고 베란다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은 이 개천에서 용으로 만들어내리라. 그 비장함이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사 온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타왔다며 노란 봉투를 내밀더군요. 그 당시엔 참 귀했던 성과급이었죠. 여보, 이번에 고생 많았지? 이사하느라 몸도 축났을 텐데 오늘 저녁엔 소고기라도 좀 사다 구워 먹자. 민수도 고기 좋아하잖아. 남편의 얼굴엔 오랜만에 가장으로서의 뿌듯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도 고맙다며 웃어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전화번호부와 학원 전단지를 뒤지고 있었죠. 민수가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유명한 영어 특별반. 한 달 수강료가 남편 보너스와 딱 맞춘 듯이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남편이 사오라는 소고기 대신 저는 아들의 장례를 사러 달려갔습니다. 학원비를 결제하고 돌아오는 길, 주머니엔 단돈 1,000원 한 장 남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구름을 타는 듯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있더군요. 정말 결제하고 온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이번 달 관리비도 밀렸어, 영수가. 당신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바닥에서 살아남아요?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애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내는 게 아비 노릇이에요? 애 앞길? 애 잡는 거겠지. 너네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인형놀이 하는 거야. 시끄러워요. 자식 앞길 막지 말라고요. 내가 나 잘 먹자고 이래요? 다 민수 위해서잖아.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챙겨나가 근처 포장마차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민수의 영어 단어장을 넘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영수가. 내가 독해져야 해. 남편 원망은 나중에 자식 잘 되고 나서 들어도 늦지 않아. 그것이 저희 부부 사이에 쌓인 첫 번째 벽이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제가 정성껏 쌓아 올린 그 벽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대해졌고 어느덧 거실 끝에서 끝까지 남편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아져 버렸습니다. 집착은 소리 없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아들은 제 기대대로 무섭게 성적을 올리기 시작했고 저는 승리감에 취해 제 곁에서 말라가는 남편의 마음을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 찬란한 탑이 훗날 제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화살이 되어 돌아올 줄은요. 과연 민수가 중학생이 되고 학원비가 2배로 뛰기 시작했을 때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제 남편은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었을까요? 제2장 집안의 투명인간이 된 가장. 숨소리조차 죄가 되던 그 집.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철창이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입을 막고 발걸음을 묶어버린 우리 집이라는 감옥입니다. 민수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희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오로지 한 명의 수험생을 위해 존재하는 거대한 수용소였죠.
현관문을 열 때도 도어락 소리가 날까봐 번호를 하나하나 조심스레 눌렀고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조차 민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의 총책임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 하루는 민수의 스케줄에 맞춰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습니다. 부족한 학원비를 보태려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손등이 터져 피가 나도 민수의 성적표에 찍힌 숫자만 보면 통증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부서질수록 제 마음속 도끼는 남편을 향해 뿜어져 나왔습니다. 당신 발 좀 들고 걸어다니면 안 돼요? 거실 바닥 울리는 소리 안 들려요? 여보, 나 퇴근하고 이제 막 들어왔어. 물 한 잔만 마시자. 냉장고 문 살살 닫아요. 민수 지금 수학 기출문제 풀고 있단 말이야. 당신은 애 공부하는데 보탬은 못 될 망정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남편은 물 한 잔을 마시고도 죄지은 사람처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소파에 편히 앉지 못하고 텔레비전 리모컨은 아예 치워버린 지 오래였죠. 남편은 점점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오던 사람이 이제는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불쌍하기는커녕 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건은 민수의 기말고사를 일주일 앞둔 어느 비오는 날 밤에 터졌습니다. 철수가 평소보다 더 취해 들어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비틀거렸죠. 쿵 하고 신발장이 울리는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깼습니다. 영수가, 나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다. 부장이 나보고 내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르겠대. 조용히 못해요? 민수 지금 영어 듣기 하고 있잖아. 미쳤어 정말. 나도 사람이야. 나도 이 집 주인이라고. 내가 돈 버는 기계야. 당신 눈엔 나 안 보여. 그래요. 돈도 남들만큼 못 벌어오면서 자식 앞길까지 망치면 당신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뭐야?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술 냄새 풍기지 말고. 저는 안방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남편이 문고리를 돌리며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 민수 아침 메뉴는 뭘 해주나 그 생각뿐이었죠. 남편을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그의 자존감을 짓밟으며 저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가장이 대수인가요? 자식이 용이 되는 게 먼저인데.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저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도 눈을 맞추지도 않았죠. 그저 새벽같이 나갔다가 모두가 잠든 밤중에 들어와 거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이 평화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섬이 되어 홀로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걸, 고작 18평 아파트에서 우리 부부의 마음은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버렸다는 걸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독해져야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워야 자식이 빛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키운 자식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 제 곁에는 그 꽃향기를 같이 맡아줄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민수는 보란듯이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 찬사가 쏟아지던 그 화려한 날들 속에서 우리 집의 진짜 공포는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는 훈장을 달고 저는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은퇴를 앞둔 남편의 눈빛에 서린 그 서늘한 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제3장 성공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껍데기. 아들의 명문대 합격과 부부의 파산한 마음. 남들은 저를 자식 농사 대성공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가 명문대에 합격하고 대기업 배지를 달고 돌아온 날, 동네 사람들은 부러움 섞인 인사를 건넸죠. 영숙 씨 이제 고생 끝났네. 남편이랑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하게 살아. 그럴 때마다 저는 우아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화려한 껍데기 안에 무엇이 남았는지 아십니까? 정작 제 집 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뿐이었습니다. 우리 집 식탁은 언제부터인가 1인용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독립해 나간 뒤 넓어진 집에서 저와 남편은 철저히 따로 먹고 따로 잤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저는 안방에서.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우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있었죠.
말을 섞지 않으니 싸울 일도 없었지만 그 고요함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결혼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번듯한 집안의 아가씨를 데려왔더군요. 어미로서 기뻤지만 한편으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애들 결혼 자금 그게 어디 한두 푼인가요? 서울 하늘 아래 아들놈 내외 누일 방 한 칸 마련해 주려니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제 눈은 자연스럽게 남편의 퇴직금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노후에 유일하게 믿을 언덕이었죠. 하지만 저는 염치불고하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민수 결혼하는데 아파트 하나는 해줘야 하잖아요. 당신 퇴직금 나오면 그거 보증금에 좀 보태면 어떨까 해서요. 보태면? 그럼 내 노후는? 우리 둘은 뭘로 먹고 살고? 민수가 잘 되는 게 우리 노후지 뭐가 더 있어요? 애가 기죽어서 장가가는 꼴 보고 싶어요? 당신은 끝까지 당신 생각밖에 안 하네. 당신 생각? 내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당신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았나? 당신한테 나는 그냥 ATM 기계였잖아. 애 공부하는데 숨소리도 내지 말라며 구석으로 밀어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내 살점을 떼어내라고. 남편의 눈빛이 그토록 서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잘 되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었으니까요. 자식 위해서 그것도 못 해주냐는 제 독설에 남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들고 나온 건 퇴직금 통장이 아닌 낡은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이혼합시다. 내 퇴직금 절반은 당신 줄게. 그거 가지고 민수 집을 해주든 뭐라든 마음대로 해. 대신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겠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민수 결혼 앞두고 이혼이라니. 민수 결혼? 당신 인생에 나는 없고 민수만 있지. 내 인생에도 이제 당신은 없어. 나 이제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제발 부탁이다, 영수가. 이혼 서류. 제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모든 게 보상받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의 꼴은 나중에 천천히 메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꼴이 너무 깊어져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을 수조차 없는 낭떠러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자식 농사 대성공한 어머니로 칭송받는데 집안에서는 남편에게 버림받기 직전의 초라한 노인. 그 괴리감이 저를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를 보며 저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었음을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오기를 부렸습니다. 그래, 갈 테면 가라지. 나한텐 내 전부인 아들이 있으니까. 그 오만이 저를 더 큰 파국으로 몰고 갈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드디어 아들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그날, 제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짜 폭발은 결혼식장 문이 닫히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이 제게 건넨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남편의 눈물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 아들의 뒷모습과 남편의 눈물. 엄마가 숨막혔어. 아들의 고백과 30년의 붕괴. 여러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 소리를 아들의 결혼식 날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의 끝자락에서 들었습니다. 제 30년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 그 아이의 성공이 곧 나의 훈장이었고 그 아이의 앞길이 곧 나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붙잡고 있던 생명줄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손바닥을 베어버렸습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공항 배웅길에서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쥐었죠.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내 자식을 온전한 세상으로 보낸다는 뿌듯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수야, 가서 잘 살아야 한다. 엄마가 어떻게 키운 너인데.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 사실 오늘만 기다렸어요. 이 결혼 사랑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엄마한테서 도망치고 싶어서 서두른 거예요.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널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그게 절 죽였어요. 엄마의 그 지독한 희생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아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빠 좀 그만 괴롭히세요.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세요. 저 아빠 불쌍해서 더는 엄마 얼굴 못 보겠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졌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은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데 제 심장은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몸을 갈아 넣었는데, 누구를 위해 평생 옷 한 벌 안 사입고 그 모진 세월을 견냈는데, 배신감과 허망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엔 불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독한 소주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남편이 식탁에 홀로 앉아 깡소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술 냄새 나게 또 왜 이러냐며 소리를 질렀겠지만 그날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나 봐요. 민수가 나보고 숨막힌대요. 도망가고 싶어서 결혼했대요. 나 이제 어떡해요? 이제야 들려. 나는 30년 전부터 숨이 막혀서 죽어가고 있었어. 영수가. 여보, 당신 눈엔 민수만 자식이고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였지. 나도 이 집 식구이고 싶었어. 나도 퇴근하면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듣고 싶었고 내 집 거실에서 편하게 다리 뻗고 웃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했어? 애 공부 방해된다고 나를 투명인간 만들었잖아. 내 자존감을 바닥까지 짓밟았잖아. 남편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 사람이 토해내는 오열은 제 가슴 속에 박혀있던 이기심의 못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술에 절어 굽어버린 그의 어깨,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한 번도 따뜻하게 잡아준 적 없는 거친 손등까지. 저는 아들을 용으로 키우겠다고 날뛰는 동안 제 곁에서 함께 늙어가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천천히 죽여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 바닥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보다 남편을 버리고 살았다는 죄책감이 저를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성공한 아들의 어머니라는 훈장은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남은 건 상처투성이인 늙은 부부뿐이었죠. 저는 밤을 꼬박 새우며 거실 소파에 누운 남편의 발을 보았습니다. 양말 구멍 사이로 보이는 뒤꿈치가 그렇게 시릴 수가 없더군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무엇을 위해 이토록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을까? 처절한 자기 반성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겠다고. 남편의 인생을 되돌려줄 수는 없어도 남은 시간만큼은 그가 다시 이 집의 주인으로 숨 쉴 수 있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자식은 결국 떠나가는 손님이었습니다. 제 곁에 끝까지 남는 건 제가 그토록 밀어냈던 이 못난 남편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6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피눈물을 흘리며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무너진 잔해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오장 누구의 엄마가 아닌 이명숙으로의 귀환. 소제목 황혼의 휴전, 그리고 나를 위한 밥상. 여러분,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을 보신 적 있나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려 더는 잃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제 30년 신조였던 자식 올인의 탑이 무너지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제 집안의 풍경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남편의 낚시 가방, 빛바랜 우리의 결혼 사진, 그리고 거울 속에 서 있는 낯선 노파 한 명.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이명숙이라는 이름 석자만 남은 한 여자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오더군요. 잘 도착했노라고, 미안했노라고. 예전 같았으면 당장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는지 호텔은 좋은지 꼬치꼬치 캐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짧은 답장 하나만 남겼죠. 그래, 고맙다. 잘 쉬다 오렴. 그 한 문장을 보내는데 왜 그렇게 손끝이 떨리던지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비로소 시작된 독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입맛에 맞춘 7첩 반상 대신 제가 좋아하는 멸치 육수를 진하게 냈습니다.
국수를 삶고 양념장을 만드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흠칫 놀라며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남편의 목까지 넉넉히 삶은 소면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여보, 국수 좀 삶았는데 같이 먹을래요? 그래. 먹어야지. 식탁 위에 놓인 국수 2그릇. 우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섞지 않고 식사를 했습니다. 국물이 시원하네, 김치가 잘 익었네요 같은 시시콜콜한 대화들. 그 평범한 말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 쌓였던 차가운 얼음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황혼의 휴전 같은 정적이 흐를 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생전 처음으로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같이 가주겠다는 걸 사양하고 홀로 배낭을 맸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그 고통조차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 기뻤습니다. 정상에 서서 저 멀리 빽빽한 아파트 숲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에 제 청춘을, 제 이름을 다 묻어두고 살았더군요. 영수가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정말 애썼어. 제 이름을 직접 불러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이명숙으로 불리는 순간 가슴속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자식은 결국 떠나가는 손님이었습니다. 귀하게 대접해서 보내면 그뿐인 손님. 우리는 그 손님을 붙잡느라 내 곁에 동반자를 외롭게 하고 정작 내 자신은 굶주리게 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동년배 여러분, 지금 거울 속의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혹시 저처럼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차고 스스로를 지워가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자식에게 올인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국수 한 그릇 드세요. 어색해도 고생했다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이름을 잊지 마세요. 남은 인생은 덤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을 위해 준비된 무대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터에 들러 남편이 좋아하던 조기 2마리를 샀습니다. 오늘 저녁엔 술 냄새 풍긴다고 타박하는 대신 소주 한 잔 따라주며 그의 거친 손을 잠시 가만히 바라볼 생각입니다. 이명숙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